결혼은 절대 안 한다. 29살 우크라이나 여성이 단 3개월 만에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가부장적 남성들만 보며 자란 그녀가 이 남자는 뭔가 달랐다고 말한 그 한국 남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요리를 함께 나누며 외국인인 그녀를 가족보다 소중히 여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남성들의 놀라운 매력,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아 페트렌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나고 자란 29살의 여성이에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어린 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키워온 저에게 결혼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예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해야겠네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자라온 환경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전형적인 우크라이나의 보수적인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평범한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은행 직원으로 일하셨죠. 하지만 집에서의 역할 분담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는 평생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으셨고 빨래나 청소는 꿈도 꾸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이 입던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 것조차 어머니가 챙겨주셔야 했거든요. 반면 어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의 아침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시고 아침 7시 30분에 은행으로 출근하셔서 오후 5시까지 일하신 후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 빨래, 청소, 다음날 도시락 준비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해내셨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에는 일주일치 대청소와 장보기, 일요일에는 다음 주를 위한 밑반찬 만들기까지. 어머니의 일상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어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 결혼하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게 아내의 가장 큰 미덕이다.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라는 말들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도 그랬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착한 여자아이는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똑같이 일하는데 어머니만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거지? 왜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계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 의문을 어머니께 여쭈어 보면 원래 그런 거야. 넌 나중에 시집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목표만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어도 독학으로 마스터했고 프랑스어와 독일어까지 배웠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물론 연애도 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현대적인 척하면서도 연애할 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더치페이나 심지어 여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에 놀러 오면 여자친구가 음식을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심지어 자기 빨래도 여자친구가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왜 내가 당신 빨래까지 해야 하나요?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 빨래도 못 해주겠네라는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만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건 순전히 학업 때문이었어요. 키예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4년 내내 최우등생을 유지했거든요. 졸업할 때쯤 유럽의 여러 명문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입학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에 서울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서울대학교의 동아시아 국제관계학과는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한국에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 장학금 조건이 가장 좋았어요. 등록금 전액 면제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8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는 전혀 관심 없었고 아시아 문화 자체가 제게는 그냥 낯설고 신기한 정도였죠. 친구들은 한국 가면 김치만 먹어야 한대. 아시아 남자들은 다 마초적이래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2021년 9월 15일 오후 2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키예프에서 14시간 넘게 걸린 긴 비행이 끝나고 내린 공항은 생각보다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영어 안내판도 있긴 했지만 한국어가 훨씬 크게 써져 있어서 정말 막막했죠. 다행히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국제학생 픽업 서비스가 있어서 공항에서 기숙사까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 밖으로 본 첫 번째 한국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냥 또 다른 대도시구나 정도의 느낌이었죠. 높은 아파트 건물들과 복잡한 고속도로,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베를린이나 파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거든요. 기숙사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근처에 있는 국제학사였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원룸 형태였는데 우크라이나 기준으로는 좀 작긴 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침대, 책상, 작은 옷장, 그리고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미니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짐을 풀고 정리하다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어디서 뭘 먹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숙사 1층에 있던 편의점에 내려가서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걸 사기로 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정말 신기한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2개를 샀어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삼각김밥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밥을 김이라는 검은 종이 같은 걸로 싸서 먹는다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김의 바삭한 식감과 짭짤한 맛,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참치와 마요네즈의 조합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맛있었어요. 그 첫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2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 주는 온통 오리엔테이션과 등록 절차로 정신이 없었어요. 학생증 발급부터 시작해서 강의 신청, 기숙사 규칙 안내, 한국어 수업반 배정, 보험 가입, 은행 계좌 개설까지 하루하루가 새롭고 낯선 일들의 연속이었죠. 서류마다 한국어로 빼곡히 써 있어서 일일이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야 했고 때로는 국제학생 담당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었죠. 기숙사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항상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니까 예의상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서 보니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편의점이나 마트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무표정하게 계산만 해주고 끝이에요. 심지어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더듬더듬 말하면 웃으면서 기다려주시기도 했어요. 캠퍼스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건물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어디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일이 정말 자주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은 제가 중앙도서관을 찾지 못하고 캠퍼스를 빙빙 돌고 있는데 자기가 가던 길도 바쁠 텐데 직접 도서관 입구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쪽으로 가던 길이에요. 라면서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양 문화가 예의를 중시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마르코라는 남학생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 길을 물어보면 스마트폰까지 꺼내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준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라는 친구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밤 11시쯤 기숙사로 돌아갈 때도 크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에 사람들이 많고 가게들도 늦게까지 열려 있어서 안전한 느낌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는 여성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건 좀 위험한 일인데 말이에요. 특히 외국인 여성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들에 대한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리 친절하고 예의 바른 문화라고 해도 연애나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남자들의 본성은 다 똑같을 거야. 겉으로만 신사인 척하다가 가까워지면 결국 똑같아질 거야 라는 편견이 머릿속에 굳게 박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일본인 남학생 하나가 제게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접근했어요.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조금 친해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 학생이 저에게 유리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같이 식사할까요? 일본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문화교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완전히 다른 의도였더라고요. 계속 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술을 권하면서 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남녀가 친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역시 남자들은 어느 나라든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한국 남학생들이 친근하게 다가와도 분명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었어요. 2달 정도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갔어요. 한국어도 기초적인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 타는 법이나 학교 주변 지리도 완전히 익숙해졌죠. 좋아하는 음식점도 몇 군데 생겼고 편의점에서 파는 간식들 중에 맛있는 것들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인간관계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학생들과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2021년 11월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 방에서 보내야 했거든요. 대면 수업은 줄어들고 온라인 강의가 늘어났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려워졌고 도서관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자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과제만 하다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심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룸메이트였던 중국인 친구 리웨이가 저에게 한국의 소개팅 앱을 추천해 주었거든요. 유리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라도 해봐. 한국어 연습도 되고 한국 문화도 더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소개팅 앱이라는 건 결국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리웨이가 꼭 연애 목적이 아니어도 돼. 언어 교환이나 문화 교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라고 설득했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국 설치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에만 있어서 심심한데 한국어 연습도 될 거고 한국 문화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남자들에 대한 경계심은 있었어요. 적당히 대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선을 그어두고 있었거든요. 프로필을 만들면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사진을 어떤 걸 올릴지, 자기소개는 어떻게 쓸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예쁘게 나온 사진을 올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사진을 올리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친구가 찍어준 자연스러운 사진을 올리기로 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평소 모습 그대로였죠. 자기소개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하면서도 진솔하게 썼어요.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까지 만들어 놓고는 며칠 동안 그냥 둬뒀어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연락을 해올지, 혹시 이상한 사람들만 접근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앱들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진지한 대화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 속 도서관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인가요? 저도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반가워서 인사드려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다니 정말 먼 곳에서 공부하러 오셨네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또 다른 전형적인 픽업 라인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장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다른 메시지들처럼 안녕 예쁜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정중한 존댓말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는 걸 언급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심심했던 터라 한번 대답해보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에요. 그 근처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한국 생활은 아직 적응 중이에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워요. 상대방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32살이고 IT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서울대 근처 회사라서 점심시간에 가끔 캠퍼스를 산책하기도 해요. 유리아 씨는 어떤 전공을 공부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까지 오시려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 메시지를 받고 저는 좀 놀랐어요. 일단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솔직하게 밝혔고 제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진부한 예쁘다, 스타일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전공이나 한국에 온 이유처럼 진지한 주제였어요. 혹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렇게 김민호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우선 제가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반응해 주었어요. 저의 전공 분야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물어보고 제가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면 영어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영어로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라며 배려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외국인 여자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신기한 사람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유리아라는 한개인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면서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계속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하면서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은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 얘기했는데 민호 씨가 저도 그 책 정말 좋아해요. 특히 라스콜리코프의 내적 갈등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유리아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단순히 그런 책도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읽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저는 점점 민호 씨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건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이런 척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강 근처에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만나기는 어렵고 야외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아무래도 낯선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만나본 남자들 때문에 생긴 선입견과 경계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민호 씨의 진정성 때문에 결국 만나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낮 시간에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헤어지는 걸로 해요 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민호 씨는 당연하죠. 유리아 씨가 편한 시간과 장소로 정해주세요.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라고 흔쾌히 동의했어요. 약속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정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였는데 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민호 씨가 벌써 1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도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단단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민호 씨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장미는 아니고 노란색 거베라 몇 송이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었는데 처음 만나는 인사입니다 라며 수줍게 웃으면서 건네주는 모습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정말 진지한 관계이거나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일이에요. 단순한 첫 만남에서 꽃을 준다는 건 거의 고백에 가까운 의미였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했더니 민호 씨가 당황해서 죄송해요. 한국에서는 그냥 예의인데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네요. 부담스러우시면 받지 않으셔도 돼요 라며 손을 뒤로 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을 텐데 제가 부담스러워하자 즉시 물러서는 모습이 배려심 있어 보였거든요. 결국 아니에요. 감사히 받을게요. 예쁘네요 라고 하면서 꽃을 받았어요.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하면 정말 흥미롭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만들어 볼까요?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요 라고 제안하고 제가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하니까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도 민호 씨는 그럼 따뜻한 곳으로 가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라며 근처 강변에 있는 카페로 데려갔어요.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유리아 씨가 뭘 드시고 싶어요? 한국 음료 중에 처음 드시는 거 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먼저 제 의견을 물어보고 계산할 때도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이 카드를 꺼내서 결제했어요. 제 몫은 제가 낼게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한 만남이니까 당연히 제가 내야죠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첫 만남에서도 각자 자기 몫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민호 씨의 이런 행동이 정말 새로웠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더 놀란 건 민호 씨가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제게 동아시아 안보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우크라이나에 미친 영향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나요? 같은 질문을 하는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하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었죠. 중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일도 없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네요.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게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감탄하기도 했고요.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는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유리아 씨와 이야기하니까 제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연락처를 더 물어보거나 다음 만남을 강요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라며 여유를 주더라고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은 아닐까?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들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룸메이트 리웨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많던데 혹시 나중에 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야 라고 했더니 리웨이가 유리야, 너 너무 의심병이 심한 거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났으면 기뻐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남자들도 처음엔 다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라고라고 했더니 리웨이가 그건 우크라이나 얘기고 여긴 한국이야.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르다고 들었어. 특히 교육받은 사람들은 여성을 정말 존중한다고 해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민호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같은 안부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제가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걱정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민호 씨가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하는 편인데 시간 되시면 우크라이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유리아 씨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신 보르시를 꼭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제 마음속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민호 씨가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부른다는 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특히 요리를 함께 한다는 제안이 좀 의외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남자가 요리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주방은 완전히 여자의 영역이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가 요리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를 유인하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민호 씨가 정말로 요리를 할 줄 아는지, 그의 집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거든요. 만약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나오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만나기 전날 밤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민호 씨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내 착각인 건 아닐까?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지어 리웨이에게 만약 내가 내일 밤까지 안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할 정도로 불안했어요. 리웨이는 유리야, 너 정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냥 요리 배우러 가는 거잖아 라고 웃으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치 공유해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민호 씨를 만나러 가면서도 가방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넣어두고 친구들에게 위치까지 공유해놓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과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거든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민호 씨 집에 가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선 현관에서부터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집 안도 정말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고 소파와 테이블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주방이었어요. 각종 조리기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채소들과 고기, 각종 양념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요리 자주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민호 씨가 네, 거의 매일 해요.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더 맛있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남자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우크라이나에서 남자가 요리한다고 하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놀림받기 일쑤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요리에 대해 얘기했어요. 보르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민호 씨는 정말 진지하게 메모하면서 따라했어요. 양파는 어떻게 써는 게 좋아요? 비트는 언제 넣어야 하나요? 이 향신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면서 정말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들려고 하니까 맛이 영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먹던 그 맛이 전혀 안 났거든요. 특히 사워크림이 없어서 대신 넣은 한국 요구르트 때문에 맛이 이상했어요. 비트도 한국 것은 우크라이나 것과 달라서 색깔도 예쁘게 안 나오고 단맛도 부족했어요. 민호 씨는 맛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진짜 보르시는 이런 맛이 아니에요. 재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서 완전 실패작이 되었네요 라고 했더니 민호 씨가 그럼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식품점에서 재료를 구해서 다시 만들어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태원에 동유럽 식품점이 있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실패한 요리에 대해 실망하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제대로 만들 방법을 생각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손가락을 살짝 벤 적이 있었는데
민호 씨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괜찮아요? 깊게 벤 건 아니죠? 병원 가볼까요? 라며 정말 걱정해 주었어요. 단순한 작은 상처였는데도 약국에서 연고까지 사와서 발라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크라이나 남자들이라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라고 했을 텐데요. 요리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호 씨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들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아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임신했을 때, 또는 단순히 피곤할 때 남편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진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요리는 여자가 하는 것, 남자는 돈만 벌어오면 된다. 집안일은 여자의 의무라는 식의 생각이 아직도 정말 강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이런 말들이 다 계산된 건 아닐까?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일부러 좀 더 까다로운 질문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면 어떨까요? 남자들은 연애할 때와 결혼한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민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정말 제 진심이고 실제로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말로는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답하더라고요. 이 대답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어요. 만약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을 텐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어 보였거든요. 식사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민호 씨가 제가 설거지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더니 손님이 설거지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요리해 주신 분이 설거지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진짜 이런 남자가 존재할까?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호 씨는 다음에는 제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거 어때요? 그리고 이태원 동유럽 식품점도 함께 가서 보르시 재료도 제대로 사봐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유리아 씨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비록 보르시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유리아 씨와 함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남자가 존재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무서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평소보다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었어요. 그 다음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민호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이 끝난 후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방향의 생각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심과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해야 할까요? 룸메이트 리웨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리웨이야, 나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계속 의심하게 되라고 했더니 리웨이가 왜? 그 한국 남자가 뭔가 이상한 행동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진짜 이런 남자가 존재할까? 혹시 나를 속이려고 연기하는 건 아닐까? 라고 했더니 리웨이가 한숨을 쉬면서 유리야, 너 정말 트라우마가 심하구나. 좋은 사람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남자친구 중에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늘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주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꽃도 자주 사다 주고 민호 씨와 비슷한 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다면서 제가 입는 옷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휴대폰을 왜 못 보게 하냐면서 제 개인정보까지 감시하려고 했고요.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빨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요리 좀 배워서 나한테 해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 다른 여자들은 다 해주는데 너만 안 해준다. 사랑한다면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면서 감정적으로 압박했죠. 그런 경험 때문에 민호 씨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은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결국 다른 남자들과 똑같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민호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여전히 매일 안부 인사를 해주고 제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물어봐 주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과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어제 과제는 잘 끝내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다가 기숙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공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것도 계산된 행동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호 씨는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선에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아서 키예프에 있는 베스트 프렌드 옥사나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옥사나야, 나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자꾸 의심하게 되라고 털어놓았더니 옥사나가 유리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르도 처음에는 좋았잖아 라고 했더니 그 사람과는 다를 수도 있어.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너도 이제 더 성숙해졌잖아. 예전보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다음날 민호 씨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이태원에 있는 동유럽 식품점에 함께 가볼까요? 보르시 재료도 사고 이태원 구경도 하면서요 라고 제안했을 때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됐는데도 고향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태원까지 가서 둘만 있으면 뭔가 시도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결국 좋아요. 하지만 낮에 만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돌아다녀요 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민호 씨는 당연하죠. 유리아 씨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흔쾌히 동의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에는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한국 남자들의 연애 패턴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로맨틱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글도 있고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마초적으로 변한다는 글도 있었어요. 결국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제 기대가 너무 큰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죠. 리웨이가 유리야. 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괜찮아?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고민해? 라고 걱정해 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자꾸 경계하게 되라고 했더니 리웨이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이태원에서의 만남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민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나와서 이태원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안전하게 잘 오셨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이태원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라며 밝게 인사했어요. 동유럽 식품점까지 가는 길에 민호 씨가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거리는 원래 미군 부대 근처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이나 상점들이 생겼죠. 유리아 씨 같은 외국인 분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심 깊은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민호 씨가 단순히 저와 시간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동유럽 식품점에 도착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먹던 그 향신료들, 소시지, 치즈,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비트와 사워크림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와, 진짜 있네. 라고 소리쳤더니 민호 씨가 웃으면서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필요한 거 다 사세요. 제가 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라고 했더니 유리아 씨를 위한 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고향 음식을 못 먹어서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돌아보니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실례합니다. 혹시 우크라이나 분이세요? 라고 우크라이나어로 물어봤어요. 그 여성분은 타냐라고 하셨는데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건 7살 된 딸이었어요. 오,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이구나. 반가워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라고 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타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놀라운 걸 알게 되었어요. 타냐 씨도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민호 씨와 함께 온 걸 보고는 혹시 한국 남자친구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민호 씨는 우크라이나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타냐 씨가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민호 씨와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우크라이나어로 정말 신사적이고 좋아 보이는 남자네요. 라고 귀띔해 주셨어요. 타냐 씨는 제안했어요. 시간 있으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한국 남자들과의 연애에 대해서도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민호 씨에게 물어보니 물론이죠. 타냐 씨 같은 선배분을 만나는 건 유리아 씨에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라고 흔쾌히 동의했어요. 카페에서 타냐 씨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호 씨는 타냐 씨 딸과 함께 놀아주면서 배려해 주었어요. 아이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휴대폰으로 게임도 보여주고 카페에서 파는 쿠키도 사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타냐 씨가 저에게 우크라이나어로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는 진짜 마음씨가 착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타냐 씨의 이야기는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남자들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남자들처럼 마초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남편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남자들, 특히 교육받은 남자들은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한국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에요.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래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유리야, 너무 과거 경험에 매여 있지 마세요.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나쁜 남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까지 놓칠 뻔했어요.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분을 보세요.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말하는 톤. 모든 게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방어적이었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냐 씨는 연락처도 교환해 주시면서 한국 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특히 한국 남자들 이해하는데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 상담해 줄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 정말 좋은 사람 같으니까 너무 경계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라고 마지막 조언도 해주셨어요. 헤어질 때 민호 씨가 오늘 타냐 씨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유리아 씨가 한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만나시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 받으세요. 저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저는 타냐 씨가 해준 말들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좋은 사람까지 놓칠 뻔했다. 마음을 열어보라.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민호 씨의 그날 하루 행동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해 준 것, 식품점에서 제 기분을 헤아려 준 것, 타냐 씨와 딸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해 준 것.
이 모든 게 연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이와 노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호 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혹시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타냐 씨를 만난 후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방어막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며칠 동안 민호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악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의심부터 하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유리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번에 약속했던 김치찌개 만들기 어때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집밥 문화도 체험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한국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좋아요. 김치찌개 정말 배워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 됐는데도 아직 제대로 만들 줄 모르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먼저 이마트에 가서 함께 재료를 고르면서 한국 식재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와서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보고 한국식 상차림도 경험해보세요. 아, 그리고 한복도 입어보실래요? 제 누나 한복이 있는데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설렜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됐지만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입어봐도 돼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했더니 전혀요. 누나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약속날 이마트에 함께 갔는데 민호 씨의 장보기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김치는 어떤 걸로 할까요? 너무 시지 않은 걸로 할게요. 두부는 부드러운 연두부로 할까요? 아니면 단단한 걸로 할까요? 대파는 어느 정도 굵기가 좋으세요? 하나하나 제 취향을 물어보면서 최상의 재료를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각 재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찌개용으로 딱 좋아요. 이 고춧가루는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서 외국인 분들도 드시기 좋을 거예요. 이 간장은 국간장이라고 해서 국물 요리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식재료에 대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장을 보면서 민호 씨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한국 과자나 음료수들을 보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맛이에요 라며 계속 권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모든 비용을 민호 씨가 지불했죠. 이제는 제가 낼게요 라고 해도 여자분과 함께 있을 때는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한 예의조라는 답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민호 씨 누나 분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홍색 한복이 저에게 정말 잘 어울렸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호 씨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봐요 라고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주었어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민호 씨가 오늘은 진짜 한국 가정식을 경험해 보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뿐만 아니라 밑반찬 만들기, 밥 짓기, 상 차리는 법까지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호 씨의 요리 실력이었어요. 정말 능숙하게 김치를 볶고 육수를 우리고 간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요리를 배워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남자도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학생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리하면서 민호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과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힘들 때는 함께 이겨내고 기쁠 때는 함께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관계예요. 집안일도 당연히 함께하고 육아도 함께하고 모든 걸 50대 50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혼관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 남자들도 결국에는 아내가 집안일을 다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진심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답하더라고요. 김치찌개가 완성되고 한복을 입은 채로 상차림을 해보니 정말 근사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까지. 완전히 한국 가정식 상차림이었어요. 민호 씨가 이제 정말 한국 며느리 같으세요 라고 농담을 하면서 웃는데 그 말이 왠지 기분 좋게 들렸어요. 식사하면서 민호 씨가 유리아 씨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외교관이 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평화 유지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멋진 꿈이네요. 그런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할 텐데 응원할게요. 혹시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구나. 제가 성공하는 걸 위협으로 여기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 씨라는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도 더욱 따뜻해졌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어서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졌고 민호 씨도 저를 더욱 편안하게 대해주었어요. 11월 중순쯤 되었을 때 민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유리아 씨, 이번 주말에 남산타워에 가보는 건 어때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라는 표현에서 민호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좋아요. 남산타워 가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는데 속으로는 정말 설레고 있었어요. 그동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민호 씨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남산타워에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민호 씨가 유리아 씨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특별한 기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타워 꼭대기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죠. 민호 씨가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감동적이에요 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처음으로 민호 씨의 스킨십을 받아들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 씨,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뭐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 같은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한국 여성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민호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어떨까 하는 호기심 말이에요. 하지만 유리아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똑똑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여성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유리아 씨는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민호 씨가 저를 단순히 외국인 여자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야경을 감상한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호 씨가 유리아 씨, 저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민호 씨를 보면서 느낀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니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 씨, 저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의심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민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라고 고백했어요. 민호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저도 유리아 씨가 정말 좋아요. 아니,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민호 씨, 저도 사랑해요 라고 답했을 때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유리야,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가 이제 우리 정말 연인이 된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답했더니 그럼 이제부터는 더 자주 만나도 되죠? 물론 유리아 씨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요 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룸메이트 리웨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드디어 유리아가 마음을 열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 한국 남자 정말 좋은 사람 맞는 것 같아. 유리아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달콤한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민호 씨는 제가 시험 기간일 때는 절대 연락하지 않고 대신 시험이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제가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함께 한강을 산책하면서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민호 씨가 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준다는 거였어요. 유리아가 외교관이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국제관계 관련 한국어 서적들도 사다 주고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주었어요. 연애 한 달쯤 되었을 때 민호 씨가 유리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 어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민호 씨와의 관계가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민호 씨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어요. 좋아요. 만나 뵙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떨렸어요. 혹시 외국인이라고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혹시 아들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 씨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정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부모님들이 외국인 며느리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혹시 반대하시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민호 씨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안심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기 이틀 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휴대폰에서 긴급 뉴스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잠결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가 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알림음에 정신을 차리고 뉴스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키예프, 하르키우, 마리우폴. 제가 아는 모든 도시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집이 공격당한 건 아닌지.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몇 시간 후에야 겨우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유리야, 괜찮니? 걱정 마, 우리는 안전해. 지하실에 숨어 있어라고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는요? 집은 안전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지금은 괜찮지만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너는 한국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키예프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거리들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뉴스만 보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고 SNS로 친구들 소식을 찾아보고 학업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교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과제를 하려고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 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해 주었어요. 매일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었고, 제가 울고 있을 때는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죽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민호 씨에게 정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민호 씨, 미안해요. 지금 제가 정말 엉망이에요. 연애할 여유도 없고 부모님 만날 여유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동안 고향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유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가족분들은 안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건강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고향을 위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무너져 갔어요.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민호 씨와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행복해하는 게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유리야, 우리 집 근처에 포탄이 떨어졌어. 다행히 우리는 무사하지만 집 유리창이 다 깨졌어. 그리고 전기와 수도도 끊겼어 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위험한 상황에 계신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 씨에게 미안해요. 저 한국 떠날 생각이에요. 가족들 곁에 있어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호 씨는 깜짝 놀라면서 유리야, 지금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공항도 폐쇄되었고 전쟁 중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해요.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민호 씨가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리야, 저도 당신 마음 이해해요. 가족이 위험한데 혼자 안전한 곳에 있으면 죄책감 드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저도 함께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인데요. 저 진심이에요. 유리아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 함께 가서 가족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방법을 찾아봐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라도 드리고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지만 가족들을 버려두고 혼자만 안전한 곳에 있는 것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이었어요. 그 힘든 밤을 보낸 후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머리로는 한국에 남아있는 게 맞다는 걸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가족들 곁에 가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민호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유리야, 제가 방법을 찾아봤어요. 우크라이나 분들을 한국으로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민호 씨가 며칠 동안 알아본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후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저도 후원자로 등록해서 유리아 가족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호 씨가 저 몰래 이런 일들을 알아보고 있었다니.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미 이민 전문 변호사분과도 상담받았어요.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민호 씨가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준 거잖아요.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께 먼저 여쭤봐야 해요. 그날 밤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한국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후원해서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그런 큰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니?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고 유리아가 안전한 곳에서 제안해주는 거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 청년이 정말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거냐? 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민호 씨의 진심을 부모님께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가족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며칠 후 부모님이 알겠다. 일단 한국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조건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화상통화로라도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민호 씨에게 부모님의 뜻을 전했어요. 민호 씨는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제가 우크라이나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했어요. 영어로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영어 하세요 라고 말해드렸죠. 드디어 부모님과 민호 씨의 화상통화 날이 왔어요. 정말 긴장되었어요. 혹시 부모님이 민호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민호 씨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통화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민호 씨는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유리아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리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시자 민호 씨는 유리아의 가족은 제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어머니도 정말 큰 부담이 될 텐데 괜찮겠는가? 라고 걱정하시자 민호 씨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면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민호 씨가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통화가 끝난 후 부모님이 정말 좋은 청년이구나.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한국행을 결정하셨어요. 유리야, 그 청년 말이 맞다.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야. 한국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들이 안전한 곳으로 올 수 있다니. 그리고 민호 씨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결심도 서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면서도 민호 씨와의 관계를 애매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 씨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큰 도움을 받으면서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민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 씨가 깜짝 놀라면서 유리야, 정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까요? 라고 걱정했어요. 지금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호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유리야,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선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오시는 것부터 집중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말이에요. 부모님의 한국 입국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민호 씨가 미리 모든 서류를 준비해놨고 변호사와도 계속 상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정책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2022년 4월 15일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와 민호 씨는 일찍부터 공항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부모님이 민호 씨를 직접 만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도 되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입국장을 나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몇 달 동안 정말 무사하실지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니. 어머니, 아버지,
라고 외치며 달려가서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도 유리야, 정말 보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버지도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지만 무사하신 게 다행이었어요. 많이 고생하셨죠? 라고 여쭤봤더니 괜찮다. 이제 안전한 곳에 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민호 씨를 보시고는 이분이 민호 씨구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민호 씨도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렸어요. 아버지가 영어로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We are very grateful라고 하시자 민호 씨도 영어로 It's my pleasure.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라고 답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민호 씨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임시 거처로 갔어요. 원룸이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용품들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민호 씨가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이런 큰 도움을 어떻게 갚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 씨는 전혀 갚으실 것 없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민호 씨가 한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드실 수 있을 만한 담백한 음식들로요. 입에 안 맞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음식점도 있으니까 언제든 시켜드릴 거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아니야, 정말 맛있어. 고마워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부모님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저희 집 근처는 정말 위험했고 매일 사이렌 소리에 지하실로 대피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민호 씨에게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민호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럼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 라고 또 물어보시자 민호 씨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아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고 지금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신중하게 답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민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했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 확실한 마음이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확실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가족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럼 우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결혼식도 올릴 수 있겠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현실이 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날 밤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온 후 민호 씨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 정말 결혼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민호 씨가 유리야, 정말 확실해? 지금 너무 감정적인 상태인 것 같은데? 라고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민호 씨 같은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민호 씨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정말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유리야, 나와 결혼해 줄래?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어. 우크라이나 가족들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민호 씨와 결혼할래요? 라고 대답했을 때 민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가족들은 안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학업만을 위해 온 한국에서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까지 만나게 될 줄이야. 다음날 부모님께 약혼 소식을 말씀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그런데 언제 결혼식 올릴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민호 씨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5월 중에 올리고 싶습니다. 작은 결혼식이라도 의미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룸메이트 리웨이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유리야, 정말 축하해. 드디어 행복을 찾았구나.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타냐 씨에게도 연락드리니까 정말 잘 됐어요. 제가 그때 말했죠?
좋은 사람이라고. 축하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결혼이 될 것 같았어요. 결혼식 준비는 민호 씨가 거의 모든 걸 도맡아서 해주었어요. 저는 논문 준비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해서 바빴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리아는 공부에만 집중해. 결혼 준비는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웨딩드레스 고르기, 예식장 예약, 식단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 의견을 물어봐 주면서도 실질적인 준비는 민호 씨가 다 해주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우크라이나 분이라는 걸 고려해서 우크라이나 전통 요소들도 결혼식에 포함시켜 주려고 정말 많이 알아봐 주었어요. 유리야, 우크라이나 전통 결혼식은 어떤 의식이 있어? 라고 물어보셔서 빵과 소금으로 하는 전통 환영의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로 그 의식을 결혼식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부모님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민호 씨 어머니는 제 부모님과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소통하시더라고요. 번역 앱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대화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한국 음식도 부모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해주시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실 때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민호 씨 아버지도 제 아버지와 함께 술 한잔 하시면서 좋은 딸 키우셨네요. 우리 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결혼식 날짜는 2022년 5월 21일로 정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의미는 남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상황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학교 교수님들도 축하해 주셨고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특히 타냐 씨는 유리아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저도 그랬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결혼식 이틀 전 민호 씨가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준비를 해놓았더라고요. 예식장에 가보니까 우크라이나 국기와 한국 국기가 함께 걸려 있고 우크라이나 전통 장식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민호 씨, 이걸 언제 준비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유리아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 비록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고향의 향기는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다니. 그 순간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떨렸어요. 오늘부터 저는 김유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꿈 같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다니. 결혼식이 시작되고 입장 음악이 나올 때 아버지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민호 씨가 제단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사는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결혼 서약을 할 때 민호 씨가 유리아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족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 씨 친구들이 우크라이나어로 축가를 불러주었던 거예요.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유리아 씨를 위해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크라이나 전통 축복 의식을 해주셨는데 한국 분들도 모두 정중하게 참여해 주셨어요. 빵과 소금을 나누면서 새로운 가정의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기리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민호 씨 아버지가 축사를 해주시는데 오늘부터 유리아는 우리 진짜 딸입니다. 고향이 그립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우크라이나에 계신 가족들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한국에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부모님도 민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좋은 사위를 얻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인사드리시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짧게 2박 3일만 다녀오기로 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한국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민호 씨가 유리야, 정말 행복해. 너와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한국에 와서 민호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도 정말 축하해 주었어요. 유리야, 정말 행복해 보여. 축하해. 라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고향 친구들이 제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후 신혼생활은 정말 제가 꿈꾸던 것보다도 더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약속한 대로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 주었어요. 신혼집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주었고 우크라이나 전통 소품들도 곳곳에 배치해서 고향의 향수를 달려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민호 씨가 정말로 집안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주는 날도 많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도 오늘은 뭐 해먹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함께 요리했어요. 빨래나 청소도 당연히 함께 했어요. 특히 제가 논문 쓰느라 바쁠 때는 민호 씨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주었어요. 아내가 공부하는데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민호 씨를 보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민호 씨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다른 우크라이나 분들도 도와야지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주말마다 함께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역을 도와드리고 민호 씨는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들을 드렸어요. 은행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서 집 구하기, 일자리 찾기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우크라이나 분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저희 부부를 보면서 희망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리아 부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격려받기도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올가라는 50대 우크라이나 여성분이었어요. 혼자서 한국에 오셨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여러 번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한국어를 배우셔서 한국 회사에 취업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유리아 덕분에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실 때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어느 날 KBS에서 연락이 와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활동과 국제 결혼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민호 씨가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설득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방송에서 저희 사랑 이야기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한국 남성과 우크라이나 여성의 행복한 결혼이라는 주제로 다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분들,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한국 남성분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조언을 구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안나라는 25살 우크라이나 여성이었어요. 저와 비슷하게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해서 반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안나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나라인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화상통화로 인사드리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결국 안나도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한국 생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유리아 언니 덕분에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라고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원래는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 씨에게 이런 생각을 말했더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 유리아만큼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나도 최대한 도와줄게 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의 논문 주제도 우크라이나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으로 정했어요. 지도 교수님도 정말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하시면서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교육열, 그리고 어려운 역사를 극복한 강인함까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관련 기관에서 강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우정을 상징하는 커플이라는 소개를 받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한- 우크라이나 친선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는 정말 영광이었어요. 공식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민호 씨도 이런 제 활동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내 아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정말 뿌듯해라고 하면서 바쁜 일정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리아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나는 집에서 유리아를 뒷받침해 줄게라고 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요. 이제는 한국이 정말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결혼에 대해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결혼이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라는 걸 민호 씨와의 생활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가 행복해요. 민호 씨가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라고 인사해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하루 계획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해요. 한국어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학술적인 토론까지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호 씨가 유리아 한국어가 이제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해라고 놀릴 정도예요. 특히 민호 씨 가족분들과 대화할 때도 번역 앱 없이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제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방어적이고 경계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더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 씨와 그 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지 알겠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우크라이나에서 온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건 이렇게 요리하면 맛있어. 이 고기는 이렇게 재워두면 더 부드러워져라면서 한국 요리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명절 때는 우리 집에서 함께 차례 지내자라고 초대해 주시기도 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이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걸 매일 느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기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즘은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는 이제 민호 씨보다도 더 맛있게 만들어요. 민호 씨가 유리아가 만든 한국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들도 민호 씨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민호 씨도 보르시와 바레니키를 정말 잘 만들어요. 대학원 공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우크라이나 문화교류를 주제로 한 제 연구가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서 정말 뿌듯해요. 최근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기회도 얻었고 관련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어요.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국제결혼과 문화 적응 과정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민호 씨는 제 학업과 연구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제가 밤늦게까지 논문을 쓸 때는 조용히 차를 끓여다 주고 국제회의 참석으로 며칠 집을 비울 때도 열심히 하고 와. 나는 집에서 기다릴게라고 응원해줘요. 심지어 제가 박사과정 진학을 고민할 때도 당연히 해야지. 유리아 꿈을 이루는 게 우선이야. 나는 언제든 뒷받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이런 지원 덕분에 내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목표는 한국과 동유럽 지역의 문화교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두 지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요. 가족 관계도 정말 좋아요. 부모님은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시면서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특히 민호 씨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통하는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시아버지께서도 우리 며느리가 제일 효녀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세요. 명절 때는 양쪽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국 전통 음식과 우크라이나 음식을 함께 해먹어요. 문화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민호 씨와 저는 내년쯤 아기를 갖는 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모두 할 수 있는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라고 민호 씨와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설레어요. 한국 이름과 우크라이나 이름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요즘은 저처럼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 활동도 하고 있어요. 한국 남성과의 결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 적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솔직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드려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드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성들, 특히 교육받은 젊은 세대는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해요. 제 남편처럼 말이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단순히 학업을 위해 온 외국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줄이야.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에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그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편견이 정말 컸었어요. 어차피 다 똑같을 거야. 결혼하면 결국 여자가 희생해야 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굳게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를 만나면서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남자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이전 세대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가사 분담이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여성을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문화, 어려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포용력이 대단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음식 적응.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특히 민호 씨가 정말 끈기 있게 도와주고 기다려준 덕분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한국이 정말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쪽 모두를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제 결혼이나 외국인과의 사랑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제가 감히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국적이나 문화의 차이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과 인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 경우에도 민호 씨와 저는 정말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지만
그런 차이점들 덕분에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와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고, 민호 씨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사고와 직설적인 소통 방식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한국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여성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어가 조금 서툴러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그 증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호기심이나 새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와 가족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요. 제가 민호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점들 때문이었어요. 민호 씨는 저를 이국적인 외국인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유리아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거든요. 그리고 제 가족과 문화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고요. 또한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외국인 여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길 바라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분들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이곳을 고향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가진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들이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민호 씨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경계심 가득한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해준 것, 제 가족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받아들여준 것, 그리고 지금도 제 꿈을 응원하고 뒷받침해주는 것, 정말 감사해요. 민호 씨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사랑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들려주세요. 국제연애나 국제결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국제연애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언젠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어요. 감사합니다.